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킬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또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다시는 남과 마주 앉지 않겠다면서 날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잠시 뒤 북한의 태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엔 난폭 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한 운전자를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맹비난하는 내용의 반응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으로 언급하며 남한 당국과는 마주 앉지도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엿새 만인 오늘 아침 북한이 또 불상의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반경 연습에 대한 시위와 함께 우리 요격망을 피해가는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 약정 시기가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일어난 점을 부각하며 장관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홍콩 시위로 이미 74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이번 일요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원천적으로 불허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력 진압은 안 된다며 시진핑 주석의 직접 개입을 언급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가해자를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는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가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5도를 웃돌던 찜통 더위가 어제 오후부터 한풀 꺾이면서 이번 주말엔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대기로 곳곳에 국지성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 외출 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 고도 30km로 떠올라서 230km 밖에 표적섬 명중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0일에 이어 엿새 만에 발사인데 이번엔 한미연합훈련 2부인 반격 연습을 겨냥한 군사행동으로 풀이됩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 1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 탐지망에 발사체가 포착됐습니다. 발사 지점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는 강원도 통천 북방이었습니다. 동북쪽으로 날아오른 발사체의 사거리는 230km, 고도 30km이고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에 바위섬을 표적 삼아 정밀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부 전선에서 쏜다면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공군 청주공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일단 비행 특성만 놓고 보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비슷합니다. 지난 10일 첫 선을 보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아군 요격망보다 낮게 저고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이미 표적섬에 명중시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전술지대지 미사일 명중시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시작 하루 전에 미사일을 쐈던 북한. 이번엔 2부 반경 연습에 돌입하기 직전 추가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북한은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도 대화는 기대하지 말라면서 남측과 자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부도 이번 비난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우리랑 마주하지 않겠다. 자, 광복절 경축사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냈는데요. 이번 경축사가 크게 떠벌렸지만 결과는 변변치 못하다며 비꼬았습니다. 먼저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 구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화 경제, 평화 체제를 말할 체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최근 군의사들인 전투기와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도 언급하면서 자신들을 괴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사이에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 건전한 사고인지 의문스럽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남측이 이번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자연스레 대화 국면이 올 것이라는 망상을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기대는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남한 당국자들과 더는 할 말도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뻔뻔스럽다, 웃겨도 크게 웃긴다 등 막말 수준의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대남 비난이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선을 그었다고요? 네, 통일부는 민족 최대 경사인 광복절 다음 날 북한이 우리에 대해 이런 험담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난은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청와대가 북한의 담화문은 통상 우리와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북측을 겨냥한 야외 기동훈련이 아니라 전자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임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지킬 것은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 비난을 한 것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북한의 발사 이후 청와대가 곧장 NSC 상임위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1시간도 안 된 오전 9시쯤에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발사체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선 한미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는 지난 10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소집됐던 안보 관계장관 회의 결과와도 유사합니다.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고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로는 6번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하루 만에 나온 조평통의 대남 비난 담화에도 유감을 표했죠. 네, 청와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맹 비난한 것은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밝히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과 지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고려하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할 때라고 본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자는 어제 문 대통령의 경축사 의미를 북한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 북미 정상이 서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해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북미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 도발에 여야 지도부가 즉각 반응을 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평화에 명백히 역행하는 일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미와 남북관계 개선은 쌍두마차라며 어느 한 바퀴만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등의 실무 협상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나 정부 여당 누구도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며 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보가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북한에 당당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민족 공동체 상호 번영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맹목적인 저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여당은 대통령의 비전이 돋보였다고 평했지만 야당은 대책 없는 낙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로 혼란스러웠던 홍콩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국제공항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지만 시내에서 계속 집회가 예정돼 있고 경찰의 대응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홍콩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대근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국제공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오늘 정오쯤에 이곳 홍콩 국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공항 안을 좀 둘러봤는데 며칠 전 시위대가 점거하고 경찰이 무력 진압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시위대가 머물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해산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공항을 점거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항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위대는 입국장의 끝인 이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일 비행기표가 있는 경우에만 공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시위대가 더 이상 합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 안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홍콩 시민들도 결국 해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항이 폐쇄됐을 때는 홍콩에 머물던 분들이나 홍콩에 가야 하는 분들의 걱정도 컸을 텐데요. 지금은 왕래가 문제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콩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 심해지면서 홍콩과 한국 사이를 오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은 공항은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홍콩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일정을 취소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3일에 저희가 이제 딱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고조되면서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낸 금액도 있고 이제 가기로 한 계획도 있는데 그게 다 무산될까 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반대를 많이 하셨고. 네, 또 이곳에 거주하는 교민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일정과 지금 상황이 겹치면서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또 이런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곳이 삶의 터전인 만큼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웠죠. 여기 오래 살아도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는데 좀 심란하고 좀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저희 외국인이니까 좀 상관없다고 하고 사는데 그래도 좀 저희 일이다. 전 여기 영주권자거든요.
아이들이 여기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네, 삶의 터전이다. 영주권 갖고 있는 교민의 복잡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자, 김대근 기자, 일단 공항은 정상화됐지만 홍콩 사태 다 해결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항 상황은 일단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홍콩 시내에서는 시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일요일인 모레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홍콩 경찰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경찰이 이전보다도 무력 진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자 등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홍콩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의 좌석도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평일에도 업무차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만 며칠 전부터 이용객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항에서의 충돌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홍콩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데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곳 홍콩에서 시위 상황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시간 뒤에 시위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국제공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추가로 강화됩니다. 석탄재에 이어서 피해 플라스틱 등 3가지 종류가 검사 강화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가 강화되는 품목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분기에 한 차례만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월 1회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조사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돌려보내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에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대상 국가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입 관리가 강화된 3개 품목과 석탄재를 합치면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차지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보다 15배나 많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는 대신에 폐기물 수입은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홍순욱입니다. 네, 사태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말 따로, 행동 따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가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 자기 모순, 이율 배반성을 드러낸 겁니다. 박병화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의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3쪽에 달하는 보고서 발간 사후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불과 이틀 뒤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물품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 근거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일본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불공정 무역 보고서에서 안전보장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적극 국제사회에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정반대로 한국에게는 바로 이 안전보장 무역 보복을 한 것은 일본의 전통적 입장과 맞지 않고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소재 기업의 시장 상실과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움직임이 더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해외에 계신 교민이나 유학생들의 역사 바로 알리기 활동도 활발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주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엔 3년 전에 왔지만 일본의 방해로 여전히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교민과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인륜적 행위 그리고 강제적 노동 착취에 대해 일말의 사과도 없이 당시 모든 불법 행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의 파렴치한 모습이다. 이어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 전시될 공간을 찾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소녀상은 2016년 11월 워싱턴에 도착한 뒤 한 달여 뒤인 12월 10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곳 미국 워싱턴에 온 소녀상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잠시나마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 이후 소녀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영구적 설치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와 워싱턴 희망나비가 주축을 이룬 건립추진위원회가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번번이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했습니다. 건립추진위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워싱턴 DC 내 야외 공공장소를 1차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올해 내 건립을 목표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 외교 중심 무대인 워싱턴 DC 한복판에 소녀상이 들어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일부 극우 의원들이 집단 참배한 것과 관련해 역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보낸 답변에 중국은 일본 측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일본 정계 일부 인사들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다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측이 기존에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섬으로써 아시아 이웃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부동산 위장 매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도하겠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봤는데 이같이 조국 후보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약정의 한도만큼 투자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조국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깜깜이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자기 재산 56보다 많은 것을 출자를 하겠다는 것을 이게 심각한 게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자 말자 이러한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어떤 본분을 인식하고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철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2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 약정금 총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태풍 쿠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바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사라졌고 35도를 웃돌던 찜통더위의 기세도 크게 꺾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위 현황과 주말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내린 비가 더위를 식혔는데 낮까지 심한 더위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밤더위와 사람 체온으로 또는 심한 찜통더위의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사이 영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23도로 8월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사람 체온을 넘나들던 찜통더위도 크게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9.5도, 전주 28.9도로 30도를 밑돌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큰 더위는 없겠고 밤사이 열대야도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고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35도를 크게 웃돌면서 사람 체온을 넘나드는 심한 찜통더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카니발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더니 다시 1차로로 급히 끼어듭니다. 난폭 운전이라고 느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옆으로 붙어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카니발 운전자 A씨가 내려 다가옵니다. 들고 있던 물병을 휘두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B씨의 아내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주워 멀리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5살과 8살 된 B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행 가해자 A씨의 차량에도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건데 그 와서 항의라고 하니까 맞았던 끝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일단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정차 중인 상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민사적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거든요. 사건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류입니다. 지난 12일 한강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됐던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사체 상태를 고려할 때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유전자 일치 여부 등 연관성을 확인하고 지문을 확보해 신원 확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어제 강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모자가 실종된 가운데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릉시 왕산면 계곡에서 61살 조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숨진 조 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추정 계곡에서 하류 방향으로 1.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00여 명을 투입해 실종된 조 씨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한 대로 북한이 오늘 또 미상의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해석되는데 이 같은 불만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담화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난 상황이어서 남북 관계가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지난 10일에 이어서 엿새 만인 오늘 또 쏘아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발사 장소가 통천이라서 그동안에 쐈던 것보다 조금 더 남쪽에서 쐈고요. 비행 거리가 230km 정도 나왔고 목표물은 무수단리 앞에 있는 알섬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도가 30km라서 역시 매우 낮은 고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 북한에서 발사했던 것 중에 대구경, 조종, 신형 방사포 요거일 가능성이 일단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쐈던 거 네. 그거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상으로 쐈기 때문에 뭐 고도라던가 사거리 정도가 조금 더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어떤 목표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쐈던 것 중에서는 두세 번 정도,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동일한 목표물을 해서 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무수단리 앞에 있는 알섬이라고 하는 그 무인도가 있어요. 네. 이게 무인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길게 연결되어 있는 섬인데 거리로 보면은 한 500m 정도 되고 두께로 보면은 한 50m에서 100m 사이. 그 정도 섬인데 이거를 맞추려면 사실은 50m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적어도 오늘까지 합쳐서 적어도 3번 이상 동일한 목표물을 향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 같은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의 어떤 발사의 행동을 분석할 때 비행의 특성으로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북한이 쏜 것 중에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기종이 네. 있고 신형 방사포가 있고 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특성이 다 다른데 이제 오늘 부분이 과연 이 셋 중에 어느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형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부분 네. 지금 요게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 종류인데 네. 이거라면은 저기 지금 탄두 부분에 있는 저 부분에 작은 수리탄이 1000개쯤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이게 전술적으로 이제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방사포가 되면 또 그 방사포를 쏠 때 그 목표물도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새로 나온 신형 방사포인데 한 구경이 400mm 정도, 40cm 정도 되는 거라서 과연 어느 쪽인지는 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난번에 이제 10일에 쐈을 때는 발사했을 때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시작 하루 전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부 반격 연습 돌입 직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역시나 이번에도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불만의 어떤 표시로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명확하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명으로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데 네. 하나의 특이점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그런 시점과 거의 같은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각기 분리해서
해설할 게 아니라 예. 분석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약간 이제 다른 점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사일 발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표시, 그리고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네. 북한군에 있을 수 있는 불만, 그리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경우는 네. 어제 광복절 경축사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통합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나온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통상적인 훈련이다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훈련 중단이라는 목표보다는 다른 의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이제 훈련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예. 근데 반발을 했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훈련을 계속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고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해야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건 뭐 지금까지 북한에 보였던 기존 패턴과 예. 동일하고, 기왕에 연합군사훈련을 반대를 했는데 그 상태 속에서 훈련을 하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이제 한미연합 북미 협상을 앞두고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북한 국내적인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아무래도 이 연합 군사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다시 한번 도발적 행위를 통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전과 비교해서 한미 군사훈련의 어떤 훈련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수위가 예전에 비교해서 많이 낮아졌잖아요. 훈련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북한에서는 뭐 다른가요?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거는 우리 한미 양국 당국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훈련의 내용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것은 비밀입니다. 어느 나라도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을 자세하게 통째로 다 보여주지는 않고,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바라봤을 때는 군사훈련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약간의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발을 한단 말이죠.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연합훈련이 꽤나 위협적인 훈련이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위협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위협을 느낄지 안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동안 판단하기로는 관찰한 바로는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맞대응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 그거 왜 그러냐면, 북한 군이 지금까지 남한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하면 북한 최고 지도부가 언제나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북한을 곧 침공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서, 예. 훈련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하다가 진짜로 침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대응을 해야 된다. 상황에 대비한. 네, 예. 상황에 이제 침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예. 맞대응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훈련이 끝날 예. 때까지. 그런데 북한은 경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맞대응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과 장비들을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 북한 경제를 크게 이제 타격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사적인 위협보다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제발 좀 남쪽에서 훈련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고, 남쪽에서도 그 부분은 다들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남쪽에서 훈련을 하면 이제 북한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맞대응 훈련 해왔는데, 네.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남북 간의 관계 좋아졌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설명이 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도리 없이 북한의 최고 지도부도 맞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남북 간에 지금 관계가 안 좋고, 네. 군사 합의서를 서로 어겼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됐을 때
이제 북쪽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남쪽이 연합군사훈련을 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떻게 네. 보면 근거 자료를 계속해서 쌓는 그렇군요. 그런 차원을 볼 수 있고 체제를 위협한다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북한 최고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체제 불안까지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 북한이. 체제 불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의 사기를 친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입장에 대한 일관성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어떤 큰 맥락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네. 같이 봐야 된다. 조평통의 담화거든요. 네. 지난번 이제 외무성의 어떤 발표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무게감을 갖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네.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북쪽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외무성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조평통이 하는 게 맞습니다. 조평통이 하거나 또 남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게 군사적인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 군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총참모부 대변인이라든가 또 남쪽의 어떤 사령부 사령관의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조평통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고 그동안 네. 간헐적 최근에 이제 외무성 이름으로 성명이나 이제 논평이 나왔는데 네. 그게 매우 비정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두 번째 조평통이 논평을 발표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8.15 이제 어제 경축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11일에 외무성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와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번엔 좀 도를 넘었다고 청와대가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외무성의 그때 하고 이번에 다르게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부 장관의 상대편입니다. 네. 고위급 회담을 할 때 북쪽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남쪽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때 굉장히 양쪽이 어색한 분위기, 불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남쪽도 북쪽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무성은 사실은 미국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그야말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한일 갈등의 해결책으로 남북 경협을 또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남북 관계가 조금 꼬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지금 보면 참 답답하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의 행태는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봐도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다 모든 시기에 북한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1998년 2월 이후에 오랫동안 1년 네. 이상 북쪽이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살벌하게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간의 예.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평화 통일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북쪽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햇볕 정책을 한다면 나그네 옷을 벗겨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투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반제 그런 혁명 투쟁의 노선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나서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북한에 대한 흡수 통합의 명백한 정책으로 봤기 때문에 1년 이상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런 비난과 유사한 정도의 네. 험담과 욕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의지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고 결국 그것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페리 프로세스가 나왔고 페리 프로세스가 나온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이 지금 험담과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국면을 돌파했고 네.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도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대응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서도 역사 속에서 운영의 묘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담아주십시오. 네, 제국이 엄마고요. 304명 희생자들이 오늘 이 재판을 같이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지켜봤는지 오늘 저녁에 분석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무죄 선고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이세요? 똑같은 우리 250의 아이들 법대로 처리해달라며 5년이라는 시간 우리 가족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여지없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또 죽였습니다. 오늘 재판부 판결 있을 수 없는 한방방이 판결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질이 왜 나쁘냐면 국가폭력이라고 이미 국가에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죗값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로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가족들을 검색대에서부터 제재했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조끼 좀 벗어주셔야 돼요. 왜요? 법정에서 조끼 입는 거 입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계속 입고 있었는데. 계속 입고 왔는데. 뭔 소리야 지금? 왜 안 되는데 얘기 지금까지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의사 표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입고 다 했다고요. 아예 안 됩니다. 그 문구가 그렇게 위법적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문구입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그 과정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윗으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뉴햄프셔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성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떠올리고 나는 북한 바로 옆인 한국에 가며 바로 근처에 접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연락이 닿게 할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으로 간다. 당신이 잠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자는 트윗을 올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분 만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건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북미 정상 간에 한라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화법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으로부터 한라인으로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제1차 정상회담 당시 서로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 이들이 실제로 한라인 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10분만 해도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빨리 화답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 15일 휴가지인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유세 집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합의를 매우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 상황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꽤 짧게 갈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과 관련해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미국은 최후 형태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지금까지도 계속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여전히 오를 만큼 어떤 누리꾼들 또 나아가 국민들의 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에 그 제주시 그 조천읍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하얀 그 승합 차가 갑자기 속칭 그 칼치기 운전을 했던 거죠. 좁은 네. 공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지금 나오는 바가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방향을 갑자기 이제 바꿔 들어가는 이와 같은 난폭 운전에 가고 있던 승용차가 결국은 이제 항의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항의를 듣던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승합차에서 그 내려서 일련의 폭행 행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그 생수통을 운전자를 향해서 공격 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또 얼굴 등의 그 폭행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상황을 찍고 있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의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야말로 바로 땅으로 던지고 나서 이것도 불이 못 풀렸던지 다시 들어서 멀리 3m 이상으로 그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재물 손괴 또는 네. 폭행의 혐의로 일단은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 이와 같은 사항들이 뒷자리에 있었던 5살, 8살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CCTV 화면에서도 뭐 아이들 모습도 잠깐 잡히기도 하고요. 좀 보면서도 보는 내내 좀 불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가 이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외관상은 그 재물손괴와 그 폭행죄입니다. 하지만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생수통을 사용을 해서 네. 운전자를 공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 흉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수 폭행의 혐의도 물론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 생수통이 위협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알려진 바로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라고 그 하더라도 예. 이것이 공격 행위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평가가 그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운전 중에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특가법에 의하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정차 중이거든요. 네.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 완전한 정차가 아니고 신호를 대기하는 이런 예. 상태로 본다면 그야말로 운행의 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분명히 그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특가법의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그 드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아내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나서 정신과 그 치료, 그 네. 우울증과 또 계속 이런 안 좋은 모습에 대한 그 기억이 계속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적인 완전성에 대한 해를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해죄가 될 수도 분명히 그 있습니다. 상해죄도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점. 이와 같은 폭넓은 법률 우율 사항을 현재 경찰이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피해자는 거주지가 그 경기도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일정을 조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수사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 신호 대기 중인 정차도 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 보니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생수통 공격도 특수폭행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해죄도 적용이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 심리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동학대도 좀 적용이 되나요?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 또는 예를 들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한 정신적 학대에 그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운전자 자체는 이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그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동학대라고 하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YTN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의 차량에도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만약에 자신의 조카라든가 또는 자신의 아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뒤에 스티커를 봤더니 베이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와 같은 그 상황을 그대로 목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그 승합차 안에 아이가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사고 사례를 충분히 많이 접하시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난폭 운전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난폭 운전의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난폭 운전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특징은 이른바 그 분노 조절 능력이 상당히 뭐 취약하다든가 또는 자기 통제 능력이 약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어떤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분노 사회로 좀 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명예 또는 자존감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회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보복 운전 또는 난폭 운전이 문제가 됩니다만 외국에서도 이른바 길거리의 분노 그래서 로드 레이지 이런 명칭으로 이게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한국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여유와 또는 이런 걸 찾기 어려운 뭐 경쟁과 각박한 뭐 이런 사회적 측면이 이와 같은 보복 운전 또 난폭 운전을 부추기는 숨은 요인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사회적인 어떤 요인도 있군요.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난폭 운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해당하는지 그 범위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칼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난폭한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난폭 운전으로 규정하나요? 일반적으로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한 9가지, 10가지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앙선을 뭐 침범을 한다든가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지켜야 할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더군다나 불법 유턴을 하거나 불법 후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난폭 운전의 사례에 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적을 불필요하게 울리는 이런 행위들. 근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회 공공 질서와 관련된 교통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정한 행정법 위반 사항들 따라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든가 또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든가 또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는 이런 9가지 사항이 난폭 운전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요약하면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또 과속을 한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 난폭 운전이네요. 그렇죠. 대체로?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거 난폭 운전이 언제든지 보복 운전으로 진화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벌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죠.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난폭 운전의 경우에 어떤 또 특정하게 더욱더 처벌 수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근데 난폭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 위반보다는 처벌이 다소 경미한 거죠.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형사 처분인 것이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행정 처분도 부과되게 됩니다. 벌점 40점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YTN에서는 난폭 운전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사건, 제주도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언론은 보복 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난폭 운전과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좀 헷갈렸었는데 네. 둘의 차이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목적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협 행위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위협을 한다든가 이것은 보복 운전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자동차가 여기에서는 바로 위험한 흉기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이렇게 특수자가 붙게 되는 것이 바로 보복 운전이다. 예. 따라서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뭐 난폭 운전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노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어떤 집계되는 게 있습니까? 그 최근 그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에 10건 이상 입건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고요. 또 증가하는 그 비율도 그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본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자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평범한 그 회사원, 평범한 직장인들이 차만 타게 되면 갑자기 분노의 얼굴로 바뀌는 뭐 이런 그 통계 등을 그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그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긍정적 자극이 없어지고 부정적 자극이 생기면 분노가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른바 앞지르기 같은 것도 허용하는데 각박한 마음에서는 이것을 조용하지 못한다. 이런 요인도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저와 같은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이 집중해서 발생되는 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깔려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노선이 바뀐다든가 갑자기 길이 좁아진다든가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지금 증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앞으로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를 좀 많이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좀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가지고 말해서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나한테 네. 오는 불이익이 크게 되면 한 번 더 행동을 제지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행정적 제재 또 민사적 제재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보복 운전에 관한 그 형사적 처분 자체를 수십 년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제재뿐만이 아니고 형사적 그 제재를 높일 이럴 필요도 있지 않는가 또 생각이 되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호흡을 이렇게 들이셔서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런 개인적 노력도 함께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난폭 운전, 그 보복 운전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도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린 소녀들이 위안소로 끌려가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우리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위안부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역사는 대부분이 여기까지일 겁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조국의 무관심 속에 이국 땅에 버려지거나 또 억울한 오명을 쓰고 쫓겨나는 등 끊임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픈 역사,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는 15살 때 동네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중국 연길의 위안소. 3년간 끔찍한 전쟁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만날 총질하고 칼질하고 매질하고 나이 어린 게가 되니까 견딜 수가 있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굴러 쓰러져 죽고 모금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래 많이 죽었지요.
패망 직후 일본군은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깊은 산속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말도 못할 고생 끝에 조국에 돌아온 건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개처럼 거꾸로 엎드려서 손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맹글면서 길 내려왔다 밑으로 내려왔지. 밥을 빌어먹으러 댕기다가 남자를 하나 만나갖고 살았지. 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은 이영만리 타국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조국은 해방됐지만 국가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이제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책임지고 그것을 어떤 해외 동포들을 송환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자책감에 귀향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거나 기녀나 무녀 취급을 당하며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풍기불란죄로 이제 강제로 고국으로 송환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중국이랑 결혼을 하면 거류증이 나와서 그렇게 중국인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뭐 그런. 홀로 천리길을 걸어 고국 땅을 밟았다 하더라도 따가운 시선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막 너희 딸은 살아왔는데 우리 딸은 다 죽었다고 안 온다고 이러면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가다가 본 게 중천북도 속리산을 찾아갔어요. 해방 이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버려졌는지 또 고국으로 돌아왔는지 정확한 집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에 등록된 생존 할머니 20분만이 일본의 만행과 통한의 삶을 증언할 뿐입니다. 광복 74주년, 어쩌면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일본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리고 이젠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몇이 안 남았는데 몇이 안 남았을 적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YTN 이강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제치하, 일본군의 만행 그 뒤에는 동포는 안중에도 없고 시류의 영합을 해 개인의 이익만 쫓았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착취하며 돈을 벌다가 광복 직후 구호단체 활동가 행세를 해가며 과거 행적을 이른바 세탁하려 했던 두 얼굴의 사업가, 계속해서 차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1945년 11월 중국 상하이. 김구 선생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여성들 머리 위로 간판이 하나 보이는데 한국부녀공제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상하이 유일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구호단체로 알려진 곳입니다. 단체를 만든 사람은 공돈이라는 이름의 교포였습니다. 공돈은 자기 집을 보호소로 만들어 여성들을 돌보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교포가 조선 여성들을 구제했다는 극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난세에 등장한 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상하이 지역 위안소 운영자 명단에서 공돈의 이름이 발견된 겁니다. 상하이시 모창로 336호, 규모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일전쟁 이후 상하이로 건너온 공돈은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5년 넘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착취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2달 만에 위안부 보호와 갱생을 내건 구호단체의 창설자로 변신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교활하다고 할까요? 일제 식민지 시기 때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애국적인 모습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공돈이 부녀공제회를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체 활동비로 중국 정부에 청구한 돈이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구체적인 지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렇게 내가 소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 그래서 실제로는 막대한 예산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자기 변신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달 짧은 활동을 끝으로 공돈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탄받아야 할 파렴치한 일본의 만행 뒤에는 시대에 무릎 꿇고
개인의 영화만 좇은 부끄러운 자화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는데 갈등의 출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마주 앉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16년 이후 거의 3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이 3국 협력 현황 평가와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성사 여부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중 외교장관 간 양자회담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인데 방콕에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던 한일 외교장관이 이번에 다시 만나 갈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28일부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등 다가오는 현안이 많은 만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지 베이징에서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20% 이상이 과잉 치료로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내분비내과 전문의 로잘리나 맥코이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성인 당뇨병 환자 1,0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2, 3개월간의 장기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권장선인 7% 이하였으며 이 중 22%는 강력한 치료제 투여 등으로 수치가 더 떨어져 병원 응급실에 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건강한 단맛을 앞세워 흑당 음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당 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14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유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거리에는 흑당 음료를 파는 매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해 정제하지 않은 자연의 단맛을 내세워 젊은 층에서 인기입니다. 주변에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주 먹어요. 70% 정도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흑당도 당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흑당 음료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6개 업체 30개 제품을 분석해보니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당 음료 한 잔에는 평균 40g이 넘는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설탕으로 치자면 이 정도고 각설탕으로는 14개 분량에 해당됩니다. 한 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하루당 섭취량 50g을 거의 채우는 셈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생과일 주스도 천연과일보다 달았습니다. 딸기, 바나나 주스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고 오렌지, 자몽, 수박 주스 순이었습니다. 액상 과당이라든지 시럽 같은 거를 첨가해서 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때 건강을 생각하셔서 당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당 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점에 당류 조절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순환을 당하면서 개체수가 많이 줄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무궁화의 건강 기능성이 새롭게 입증됐고
무궁화 술도 개발돼 그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궁화는 예전부터 한방에서 설사나 위장병 치료에 널리 이용했던 몸에 좋은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무궁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무궁화의 꽃가루가 피부병을 유발하고 진딧물이 꼬이는 등 해로운 꽃으로 선전한 겁니다. 이 때문에 무궁화의 개체수가 크게 줄었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무궁화의 효능을 새롭게 입증했습니다. 무궁화의 성분이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꽃은 이번에 골다공증에 좋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경제수종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 술도 선보였습니다. 말린 무궁화 꽃봉오리와 꽃잎을 누룩을 넣은 쌀과 함께 버무려 항아리에서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됩니다. 원래 무궁화는 향기가 없지만 술을 담가 숙성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향기가 더해집니다. 8.15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탁주는 8.1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궁화주를 했는데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궁화 향이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무궁화의 그 활용 범위가 가공으로서 이제 넘어감으로써 과거보다 좀 더 많은 분야에서 그 심고 확대되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꽃이 오래 피고 보다 다양한 기능성이 들어있는 무궁화 품종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밤사이 이어지던 열대야와 사람 체온을 웃도는 찜통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5도에 머물면서 30도를 밑돌았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에 머물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35도를 웃도는 심한 찜통더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23도로 열대야 걱정 없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 내륙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서 뵙겠습니다.